네, 그럼 세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모바일 게임 최적화 테크닉, 불칸과 유니티 어답티브 퍼포먼스라는 세션인데요. 오늘 발표는 저희 3명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먼저 저는 삼성 게임 대부에서 게임 엔진과 불칸 최적화 업무를 하고 있는 이승환입니다. 제 뒤에 발표하실 공준식님은 삼성 게임 대부에서 게임 최적화와 함께 게임 SDK 개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 SDK 관련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비드 버거는 유니티 테크놀로지 개발자이고 어답티브 퍼포먼스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먼저 게임 데브 파트너 협력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갤럭시 게임 데브고요. 게임 데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게임 개발사와 함께 캠프를 진행을 하면서 게임 최적화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와 함께 하는 협력사인데요. 게임 엔진 회사 그리고 다양한 게임 스튜디오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우스 엔진을 사용하는 게임 회사와도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큰 회사뿐만 아니라 작은 규모의 게임 회사들과도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갤럭시 게임 대부는 이제 전 세계에 걸쳐 있고요. 미국, 영국, 우크라이나, 중국, 한국에 연구소가 있고요. 이렇게 다른 나라의 5개의 다른 나라에서 같이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게임 대부 멤버 활동 사진인데요. 5개의 다른 나라에서 30명이 넘는 인원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나라에서 다른 팀으로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뭐 온라인에서 동시에 협업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게임사와 캠프를 진행을 하게 되면 각 나라의 엔지니어들이 출장을 와서 같이 협업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갤럭시 게임 데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인데요. 삼성에서 뭐 게임사와 협업을 한다고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먼저 게임 엔진 최적화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게임 엔진사와 협업을 통해서 게임 엔진을 최적화하면 해당 게임 엔진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개발사들이 좀 더 나은 성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뭐 NDA 같은 뭐 기밀 유지 협약을 맺으면 뭐 출시 이전에도 먼저 디바이스를 받아서 사전에 테스트를 할 수 있게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이 협업 중인 게임사는 이미 갤럭시 폴드 단말을 받아서 선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뭐 게임의 디프로파일링 등을 통해서 이제 상세한 워크로드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정보를 통해서 적절한 그래픽 퀄리티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사용하는 분석 툴이나 분석 방법에 대해서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게임사 사무실에 직접 파견을 나가서 거기에 상주하면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게임에 맞게 세세하고 디테일한 최적화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게임 엔진 최적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최적화 영역은 크게 4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먼저 GPU 드라이버는 이제 게임사가 사실 직접 컨트롤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제 GPU 벤더사와 직접 컨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사가 직면하는 뭐 드라이버 단의 어떤 이슈나 아니면 그런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툴하고 SDK는 뭐 저희가 제공하는 GPU 와치라는 프로파일링 툴이 있고요. 아니면 뒤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게임 SDK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벨로퍼 서포트는 방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게임 데브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게임 엔진 최적화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게임 엔진 최적화를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게임 최적화를 위해서 불칸 API를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GLES보다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불칸의 안정적인 포팅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불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메탈이 발표된 이후에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이제 새로운 그래픽스 API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크로노스에 대해서 불칸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크로노스의 주요 플레이어로서 같이 참여를 해왔고요. 그리고 저희는 약 지난 3년 동안 안드로이드에 불칸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왜 불칸을 사용하느냐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장점은 이제 세세하게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GLS 대비 최적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칸은 이제 GPU 잡이 담겨 있는 그런 커맨드를 미리 레코딩해서 익스큐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이제 CPU 로드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기존의 GPU 드라이버가 알아서 해주던 게 없어졌고요. 명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또한 드라이버가 알아서 해줬던 많은 부분을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사용하기 어렵고 코드량 또한 길어지는 단점이 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미 유니티 엔진에 포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불칸은 이네이블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현재는 안드로이드 5 버전부터 공식적으로 불칸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게임사와 같이 협업했던 사례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불칸이 사실 공식 출시된 지는 어느 정도 지났는데 아직은 상대적으로 불칸 최적화 기법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들을 통해서 불칸 최적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널 판타지 15 포켓 에디션인데요. 일본 스퀘어 에닉스 그리고 서머타임 스튜디오와 함께 협업한 게임입니다. 이거는 저희 많은 게임 데브 인원들이 약 한 4달 정도 협업을 진행을 했고요. 서머타임 스튜디오가 있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4차 캠프까지 진행을 했었고 일부는 본사 및 해외 연구소에서 프로파일링 등을 통해서 동시에 최적화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S8 만리 단말에서 42 FPS였던 걸 60 FPS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제 그 게임에 최적화된 커스터마이저 엔진을 게임사에 직접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디프로파일링 등을 통해서 컨텐츠를 최적화하는 작업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래시와 이제 디스플레이 에러 같은 그런 이슈가 생길 때마다 그런 이슈 해결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서포트를 했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불칸 파이프라인 배리어를 최적화했는데요. 이제 좀 더 살펴보면 이제 불칸에서 이제 파이프라인 배리어는 어떤 같은 큐에 제출되는 커맨드들 또는 같은 서브패스 내에서 커맨드들 사이에 종속성을 주입하기 위해 사용이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각 파이프라인 스테이지 간의 순서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을 그림과 같이 잘못 사용하면 이게 불필요하게 웨이팅하는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줄이기 위해서 최적화를 했고요. 프로파일 툴로 살펴보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캡처 화면은 암에서 사용하는 DS5 스트림라인이라는 프로파일링 툴인데 보시면 위에 주황색이 버텍스 잡이고 파란색이 프래그먼트 잡인데요. 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파이프라인 배리어를 잘못 사용하면 팽딩되어 있는 빈 구간들이 보입니다. 이 부분들을 없애면은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불필요한 렌더 패스를 없앴는데요. 이제 불칸에서는 이제 명시적으로 렌더링을 위해서 렌더 타겟을 먼저 설정을 하고 렌더 패스를 열어야 되는데요. 어떨 때는 오직 그냥 클리어만을 위해서 비어있는 렌더 패스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드로우 콜이 아예 없는 상태인데도 렌더 패스가 열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칸에서는 렌더 패스를 최대한 줄여서 불필요한 GPU 로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 드로우 콜이 있을 때에만 렌더 패스를 열도록 최적화를 했고요. 저희는 이걸 펜딩 렌더 패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저희는 GPU 로드를 줄일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하운드 13에서 개발하고 출시한 100 소울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바일 3D 액션 RPG인데요. 이 게임도 저희가 몇 달 동안 상주하면서 캠프를 진행했었습니다. 먼저 이제
볼륨 포스트 프로세싱인데 여기 렌더 패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렌더 패스를 줄이는 최적화가 필요했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모바일에서 사용 가능한 수준의 최적화된 볼륨을 가이드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 렌더 패스의 이제 로드 스토어 옵션에 대해서도 최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렌더 패스 최적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불칸에서는 이제 렌더 패스를 시작할 때 이전 렌더 패스의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긴 렌더 패스 할 때 뭐 로드, 클리어 아니면 돈 케어를 명시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렌더 패스를 시작할 때 로드 옵션이 있다면은 GPU 내부에서는 렌더 타겟의 크기만큼 드로우 동작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부분에서 당연히 GPU 로드가 발생을 하고요.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로드하는 부분 없애면은 이제 GPU가 렌더 패스를 시작할 때 뭐 픽셀 로딩 작업을 추가로 수행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포스트 프로세싱 중에는 실제 이전 렌더 패스의 렌더링 결과를 텍스처로 가져와서 그려오기 때문에 사실 이전 렌더 패스의 결과가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따라서 저희는 렌더 패스를 시작할 때 로드 옵션이었던 거를 돈 케어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최적화는 이제 GPU 사용률을 한 8.5% 정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왕좌의 영요라는 중국 내에서 유명한 게임인데요. 영문 이름으로는 언어 오브 킹스인데 이거는 텐센트 산하에 있는 티미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모바일 AOS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중국에서 올해 2월 달에만 한 달 매출이 1조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퍼포먼스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S7 단말에서 53 FPS까지 끌어올렸고요. 참고로 저 S7 단말은 저 불칸이 안드로이드에 공식적으로 탑재되기도 전에 저희가 먼저 포팅해서 릴리즈한 첫 번째 불칸 단말입니다. 그래서 최적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싱글 스크래치 링 버퍼를 사용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큰 버퍼를 먼저 할당을 해서 게임 중에 버퍼를 할당하는 일이 없도록 했고요. 이제 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큰 링 버퍼를 먼저 사용을 하고 이제 각 쉐이더 유니폼 데이터로는 이제 오프셋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있을 때마다 이미 할당된 버퍼가 있기 때문에 오프셋을 이동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생긴다면 뭐 더 그때서 더 큰 버퍼를 생성하게 되고요. 뭐 이러한 방법으로 거의 모든 런타임에서 버퍼 생성 및 삭제를 피하게 되므로 CPU 사용률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디스트로이 스레드 구현인데요. 이제 불칸 오브젝트 삭제가 필요할 때 이제 낮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서 삭제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리소스들이 꼭 바로 삭제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디스트로이를 담당하는 스레드가 돌면서 좀 더 여유 있을 때 삭제하는 게 도움을 주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불칸에서 업데이트 디스크립터 셋 최적화를 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불칸에서 이제 디스크립터 셋은 텍스처나 버퍼 오프셋, 버퍼 뷰 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매 드로우마다 해당 정보의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드로우마다 업데이트 디스크립터 셋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500번의 드로우 콜이 있으면은 500번의 업데이트 디스크립터 셋을 호출을 해야 되는데요. 요게 어떨 때는 실제 드로우보다 시간이 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이제 캐시 로직을 잘 짜면 해결할 수 있는데요. 디스크립터가 이제 텍스처 버퍼 뷰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이런 해당의 핸들 값을 키 값으로 해서 캐싱해서 사용을 하면 이제 드로우마다 업데이트할 필요 없이 그냥 바인드만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방법으로 저희는 큰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봄에 영자윙호가 이제 또 새로운 확장팩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버전에서는 이제 게임의 퀄리티가 크게 향상이 되어서 저희는 텐센트와 다시 새로운 캠프를 진행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노트 8 만리에서 10 FPS 정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최적화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먼저 불칸에서 프레젠트 큐 작업을 별도의 스레드에 넣었고요. 보통 불칸 멀티 스레드 렌더링에서는
불칸 커맨드 큐를 서브밋한 다음에 이제 어떤 프레임 간의 동기화 로직을 위해서 큐 프레젠트를 호출하고 다시 기다리게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대기는 필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큐 프레젠트를 별도의 스레드에 넣어서 돌렸고, 이 타이밍에 이제 엔진 상위 로직에서는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버텍스 버퍼와 인덱스 버퍼의 바인딩을 최적화했는데요. 이제 불칸에서는 이제 커맨드 버퍼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버퍼를 사용하기 전에 바인드를 먼저 해야 되고요. 사실 근데 이전 드로우컬과 현재 드로우가 같은 버텍스 버퍼와 인덱스 버퍼를 사용을 한다면 이미 커맨드 버퍼에 바인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바인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 게임에서는 이제 인접한 부분을 이제 렌더링할 때 동일한 버텍스 버퍼, 인덱스 버퍼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중복 버퍼 바인딩을 제거를 하면 이제 GPU 사용률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이제 프레임 속도도 이제 안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불칸 쉐이더 데이터의 업로드 로직을 최적화했는데요. 이전에는 데이터 버퍼를 임시 버퍼에 먼저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사용되는 버퍼에 다시 복사를 했었습니다. 이제 불칸에서는 이제 쉐이더 데이터를 실제 버퍼에 직접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카피 작업을 하지 않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파이프라인 캐시 구조를 최적화해서 캐시를 약 30% 정도 줄였고요. 그리고 텍스처를 비동기 로딩하도록 효율화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로딩할 때 매번 임시 버퍼를 생성하고 제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큰 버퍼를 사용해서 텍스처를 업로드하도록 그렇게 수정을 했고요. 뭐 이러한 수정 사항들을 모아서 의미 있는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저희가 최근에 협업했던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건 그동안 저희와 협업했던 게임 타이틀 목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2016년부터 많은 업체들과 진행을 해왔고요. 여기 목록에는 없지만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타이틀도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게임 데브 파트너 협력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저희 게임 데브 공식 이메일 주소고요. 저희와 협업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문의 주실 내용이 있으면 여기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이트는 저희 디벨로퍼 페이지인데요. 방문하시면 저희 게임 데브에 대해 좀 더 알아보실 수 있고요.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공준식 님이 게임 SDK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갤럭시 게임 데브 팀에서 데브텍으로 일하고 있는 공준식입니다. 저는 오늘 삼성 게임 SDK에 대해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승환님께서 갤럭시 게임 데브 팀은 게임사 및 엔진 최적화 지원뿐만이 아니라 디버깅 툴인 GPU 와치, 그리고 제가 설명드릴 게임 SDK 등 다양한 개발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게임 SDK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바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모바일은 PC와 콘솔과 같은 액티브 쿨링 시스템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바일에서는 높은 온도를 방지하기 위한 발열 조절이 자체적으로 동작합니다. 예를 들어 하이스펙 게임을 모바일에서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코어 프리퀀시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성능을 위해서 높은 코어 프리퀀시를 사용하게 되면 이로 인해 단말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모바일에서는 자체적으로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 특정 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온도를 낮추기 위한 서머 스로틀링, 즉 발열 조절이 발생하는데요. 발열 조절이 발생하여 이때 코어 프리퀀시를 낮춰 온도를 낮추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를 보시면 서머 스로틀링, 발열 조절 전과 후에 대한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스로틀링 발생 직후 코어 프리퀀시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성능의 지표인 FPS 또한 흔들리면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바일에서는 제한적인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같은 성능이라면 적은 전류를 사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전류 소모를 줄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낮은 코어 프리퀀시를 사용하는 게 좋고, 이것은 역시 발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이러한 모바일에 제약 사항이 있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은 개발자가 단말의 스로틀링, 발열 조절 시점이나 여러 가지 단말의 온도 정보, 그리고 코어 프리퀀시를 조절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및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는 게임 SDK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갤럭시 게임 SDK는 2019년 GDC에서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게임 SDK를 통해서 단말의 파워 및 그리고 온도, 다양한 힌트 정보 등을 게임 어플리케이션과 통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SDK를 사용함으로써 게임 개발자분들은 리얼타임으로 단말과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지속 가능한 게이밍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게임 SDK는 갤럭시 S10부터 지원되고 이후 많은 갤럭시 단말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게임 SDK를 개인 개발자가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유니티 엔진을 사용하는 많은 게임 개발자들이 편리하고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유니티와 협업하여 어댑티브 퍼포먼스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럼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게임 SDK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머 스로틀링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게임의 타겟 FPS가 60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60 FPS로 잘 동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FPS는 쉐이킹 되면서 급격하게 떨어져 엔드 오브 FPS는 40이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처음에 높은 코어 프리퀀시를 사용하게 되어 단말의 온도를 빨리 상승시키고 이후 단말 열 조절 서머 스로틀링이 발생되어 급격한 성능 저하를 야기시킵니다. 여기서 평균 FPS는 50이지만 이러한 급격한 성능 저하는 사용자들의 게임 경험을 좋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게임 개발자들이 서머 스로틀링 시점을 알 수 있다면 개발자들은 단말의 열 조절, 서머 스로틀링을 피하기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말의 서머 스로틀링 시점을 개발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갤럭시 게임 SDK를 통해 개발자들은 서머 스로틀링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온 하이 템프 워닝 API의 워닝 레벨 값을 통해서 단말의 서머 스로틀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먼저 워닝 레벨 0은 단말의 온도가 충분히 낮음을 의미합니다. 워닝 레벨 1은 단말의 온도가 특정 온도 이상으로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단말의 열 조절이 발생이 곧 되기 때문에 단말 온도를 낮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워닝 레벨 2는 서머 스로틀링이 발생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API를 사용함으로써 개발자들은 서머 스로틀링 시점을 예측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게임 로직상 뭔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SDK는 다양한 온도를 제공합니다. 각각의 온도 정보들은 추상화된 레벨 값으로 제공되는데요. 0에서 7의 값으로 제공됩니다. 여러 가지 온도 정보를 통해서 개발자들은 단말의 온도 트렌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개발자들은 서머 스로틀링 및 온도 트렌드를 단말로부터 받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머 스로틀링 시점을 예측해서 타겟 FPS 조정 그리고 퀄리티 조정 및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서머 스로틀링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서머 스로틀링으로 인한 급격한 성능 저하를 피하여 게임 퍼포먼스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성능 유지는 사용자들의 게임 경험을 좋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파워 컨트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겪어본 분이 있으실까요?
단순한 씬이 디스플레이에 렌더링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코어 프리퀀시랑 전류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혹시 없으셨을까요? 아시다시피 같은 성능이라면 적은 파워와 전류를 사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필요한 코어 프리퀀시를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개발자들은 이런 CPU, GPU 프리퀀시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게임 SDK를 통해 CPU, GPU 맥스 프리퀀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Set Level with Scene API를 사용하여 CPU, GPU 맥스 프리퀀시 조절이 가능한데요. 각각은 0에서 3의 레벨 값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CPU 레벨 2, GPU 레벨 1로 설정을 하면 CPU와 GPU의 맥스 프리퀀시를 컨트롤하여 불필요한 파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CPU, GPU 맥스 프리퀀시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를 정확하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실제 바틀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CPU, GPU 레벨은 각각 1인데 타겟 FPS가 30인 상황에서 실제 게임이 런타임상 28 FPS 정도로 동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CPU 혹은 GPU 레벨을 올려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혹은 CPU, GPU 레벨을 둘 다 올릴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 절약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게임이 CPU 바틀렉 포인트다. 그러면 CPU 레벨만 증가시키면 되고 GPU 바틀렉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면 GPU 레벨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게임 개발자들은 이게 CPU 바틀렉인지 GPU 바틀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임 SDK를 통해 바틀렉 확인이 가능합니다. Get GPU Frame Time API를 통해 현재 프레임에 해당하는 GPU 프레임 타임을 제공합니다. GPU 프레임 타임 값으로 현재 프레임 타임과 비교하여 바틀렉 포인트를 체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GPU 바틀렉임을 알 수 있고 GPU 레벨만 증가시켜서 최소한의 파워 컨트롤로 원하는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게임 SDK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게임 SDK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게임 SDK를 이용하여 단말의 서머 스로틀링, 즉 발열 조절을 예측하여 급격한 성능 저하를 방지해야 합니다. 타겟 FPS 조정 및 게임 퀄리티 조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최대한 게임 퍼포먼스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게임 SDK를 통해 개발자들은 CPU, GPU 맥스 프리퀀시 조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불필요한 CPU, GPU 파워를 피하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시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SDK를 통해 바틀렉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코어 프리퀀시로 최대한의 성능을 유지하고 각각 상황에 맞는 동적인 파워 컨트롤을 해야 합니다. 삼성 갤럭시 게임 데브는 게임 SDK를 개발자들이 좀 더 편리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유니티 엔진과 2018년 말부터 협업하고 있습니다. 제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갤럭시 게임 SDK의 베스트 프랙티스인 어댑티브 퍼포먼스에 대해 유니티의 데이비드가 세션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amsahamnida, John-Sig. And welcome. Let's try this. And welcome everyone to this part of the presentation. As you might recognize, I'm gonna switch to English because my Korean is not that good as English. My name is David Berger. I'm a software engineer at Unity Technologies, and I could work with Samsung on integrating adaptive performance
in Unity, taking their game SDK. So I've been working at Unity for about 5 years, mostly optimizing games, mobile games, and optimizing game engine code, and it's just naturally like the field of work I do. So adaptive performance is like from deep inside of my heart, something we kind of want to realize across all Unity, and bring a feature like the game SDK from Samsung towards like our user base. So as we heard, until now it was not really possible to get device status or know when the device will throttle. So there is no good time for developers to actually adjust their content to make sure the device doesn't go into throttling states. So, but now with the game SDK from Samsung, it's really easy to obtain the device performance status and thermal trends. And you can now also proactively adjust performance and quality settings on the fly before the actual device starts to throttle. So now basically knowing the thermal trends and states of the device, you can aim for maximum quality and maximum performance, resulting in smoother gameplay with a more stable frame rate over time, while still having a lower energy impact on the device. Which means you can play for a longer time, or the players can play for a longer time, generating more money for you, which is good for everyone. So to test adaptive performance, we took Megacity and implemented adaptive performance in Megacity to see if adaptive performance can make an improvement when it runs on the Galaxy S10. So for everyone who doesn't know what Megacity is, it's basically an internal demo from Unity. It's a giant streaming world project and was released for desktop during GDC and also for adaptive performance a sample project, which you can download on the Unity blog. So we have a Unity blog post where you get links to the download for the mobile version of the game. As well, the desktop game is on the website as well. And the project itself is kind of a good project to test adaptive performance on mobile, because we have, as you see here, like over 8 million triangles we push to the GPU. We have more than 6 million entities at the same time. We have to author and mix about 100,000 audio sources and have 2,000 autonomous AI vehicles in the scene. So we have a lot of pressure on the CPU as well as on the GPU. And this is all dynamically streamed in and streamed out. And you might imagine that this is pretty heavy for a mobile device, but it's also a great showcase what can be done with adaptive performance. Like to achieve 30 FPS stable over time. So what we see here, this is because we basically see the frame rate of Megacity over 20 minutes. And this is because without specific optimizations. So the frame rate starts great at 30 FPS. But then the device, a brand new Samsung S10, goes into throttling after some time. And basically to protect its core and the CPU, and the performance goes down naturally. And we are stuck in like 15 FPS, which is not great for the player experience, viewer experience. So what can we do about throttling and overtaxing mobile devices? We use Megacity and adapted it in different ways. So first of all, in the menu, we set a low CPU and GPU level, as there is no real reason to keep it high, mainly because there is not much going on. So then, when we switch to the game, we raise the CPU level so we can perform the initial loading. And afterwards, we increase and decrease CPU and GPU level depending on bottlenecks
and that also should keep the energy impact low, or the energy consumption low, while still achieving maximum performance and also maximum graphics fidelity. If we do not hit the target frame rate, we change the LOD bias and control the streaming budget. So this is because Megacity is a very dense city and has a lot of game objects. It's the natural thing to do without having too much code to change within the project. And basically the third thing we try to do is, if we come close to throttling, we decrease the frame rate so we can also lower CPU and GPU levels and avoid thermal overkill of the device. So the big question was, does it work? And naturally, yes, because otherwise we wouldn't be here. It worked. So in red, we still see the trend down, or the frame rate over 20 minutes time frame in Megacity before adding adaptive performance. But now, check out the blue line. This is with adaptive performance. So we see that we have 30 FPS stable for a way longer time. And even after we reach the most busy part of the Megacity demo, we go into a thermal state, but we are not throttling yet. But we decrease the frame rate to 28 FPS, so we give the device more headspace to cope with all the work. And this overall gives a way more pleasant player experience, because we are not changing between frame rates all the time and can actually run the demo for many, many hours without actually having any frame rate drop. Which in general is, for games, it's kind of necessary to make sure the frame rate doesn't go up and down that much, because it just is better for the eye, and players just like that essentially better. So let's see how that looks visually. On the left-hand side, you see Megacity with adaptive performance on, and on the right side, you see adaptive performance just as it is without any optimization through adaptive performance. So at the beginning, we kind of have similar performance and also similar LOD bias, and general performance in general is very, very similar at around 30 FPS. But due to lower CPU and GPU levels, lower FPS with adaptive performance on the left side, but on the right, we're gonna have problems when the device goes into throttling. And this is just about now when we go into the big tunnel. And there you might realize that the frame rate without adaptive performance is going down rapidly. And then it basically consists at around 22 to 24 FPS, while on the adaptive performance side, we're gonna be on 29 to 30 FPS. So this is kind of a problem for the project, because it stays without adaptive performance under 20 FPS for the rest of the run through, and it will never recover because the device goes into the thermal throttling state and just cannot cope with that anymore. On the same side, with adaptive performance integrated, we can keep it at 28 FPS. This though has effect on the LODs, but as you might realize, it's like the city is very dense, so you cannot really spot the difference. And the other problem you might have spotted is that the car behavior is slightly different, so we spawn slightly less cars to keep the CPU impact a little bit lower. Then Megacity itself is very CPU heavy, and this is just one of the things we try to cope with to make sure we can stabilize the frame rate. So now let's have a very quick look on how to implement adaptive performance. So for those of you who are not familiar with the Unity Package Manager, it's basically just a package management system, and it's very easy to discover new packages there. And there is adaptive performance under the preview label.
and it's basically just a one button click to install the package. What will happen is if you build the project to your device, adaptive performance is going to be added automatically. And if you do nothing more, Unity will start up adaptive performance if it's available on the device. If the device doesn't enable adaptive performance for you, it won't start up the system and has no real impact on your performance whatsoever. So in case you want to make optimizations, because adaptive performance in the current state does not do any optimizations for you, this is planned for like a later state, but you basically can simply add a mono behavior script to your project and access the adaptive performance manager with the adaptive performance interface and subscribe to events you're interested in, such as the thermal events or bottleneck events. And in Megacity, we start in the menu, so we set the CPU and GPU level to the lowest level to save energy. And when we switch to the game, we set the CPU level higher to make sure we have enough power for actual loading, so we are not waiting forever. And then we also subscribe to thermal events, as those kind of determine in the sample which frame rate we want to stabilize on. So in this case, we start with no warning and set the frame rate to 30 FPS. But if temperature is rising and we get a warning that throttling is imminent, we lower the frame rate to 28 FPS and stabilize there. And in case we would get into a throttling state, we would lower it even more. But within the Megacity demo, we figured out that the actual throttling state of the device is even better for performance than 15 FPS. So this would not be a sensible choice. But because developers usually know their project the best, they can figure out what makes sense for their project. So we don't really wanna take that away from you. So additional to the thermal events, you can also subscribe to performance bottleneck events, which basically let you know if you're GPU bound, if you're CPU bound, or if you can't reach the target frame rate, or if you reach it. So in case we are CPU or GPU bound on Megacity, we basically raise the CPU or GPU level respectively, if we prefer to raise the level, or we are lowering the LODs. This kind of depends if we still can raise the GPU level, CPU level, or if this is not possible anymore because we're already at the highest area. In case we are target frame rate bound, which basically just means there is enough power available, we start to lower the CPU and GPU level or raise the LODs again to make sure we have the maximum quality available. But generally, this kind of depends on the game you're making. So this is really just an example on how to use the current API. So and this basically is a very quick overview of like how we optimize Megacity. And basically what's next, adaptive performance is in preview right now. And you basically can just download it in the package manager. And we would love to hear your feedback if you have any. And we have released a blog post on the website to help you with the actual development. So you might want to visit that. It's a big description. It has the Megacity download links. It has links to the forums as well if you have any feedback or need help to get the system running on your S10. But basically this is only just the beginning to kick off things. We work very closely with Samsung to build adaptive performance, to improve their game SDK, to figure out what things we could use from the device, which would help us to make games even more performant or make it easier for game developers to make it more performant. And for now, we started to get adaptive performance working on the S10, and following this year it's going to be working on Galaxy Fold and other Galaxy devices. So very quick to the roadmap. Adaptive performance is released right now as preview, but is going into a verified state in 2019.3.
But this doesn't mean we're gonna stop there. It's basically the opposite. It gives us the possibility to even ramp up development, make sure we have all the support we need, and can consider getting more features into actual development. So those are things like improving the default capabilities of the manager, so you have even less work to do. Make more high-level APIs, because adaptive performance ships as a package. That means you can just go in, you have all the source code, you can change it if you like, you can replace it if you don't like what we do, and then you can look at what we do, and we kind of want to offer high-level scripts which make it easier for you to integrate it on the design perspective. And then we plan to make a simulator device for the editor, so you can simulate the events in the editor and make sure that your game reacts properly without actually deploying it to the device. So that's pretty much it for now. Thank you very much. We have still 2 minutes left, I think, for questions. So I don't know if there are any questions. Otherwise, I'll be outside in the Ask the Experts area if you have any questions. And there is the Samsung booth as well, where you can check out Megacity. Thank you very much. 저 그 Q&A 시간 잠깐 하면은 그 동기님께서 영어로 질문 주셨는데 어댑티브 퍼포먼스를 유니티 에디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랑 그리고 only S10 디바이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 유니티 에디터는 2019 버전부터 에디터에서 패키지로 사용 가능하고요. 지금 S10 단말에서만 지금 지원 가능한데 추후 단말도 지원할 예정이고 이전 단말도 OS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나가세요. 혹시 이 삼성 게임대 이번 어댑티브 이거를 적용한 게임에 대해서 따로 어떤 인증 절차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인증된 게임이다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확한 질문 의도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 된 게임이다라는 거를 삼성에서 어떤 공식된 인증 절차의 프로그램으로 만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질문하신 게 어댑티브 퍼포먼스에 대한 거죠? 예, 맞습니다. 어댑티브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초기에는 어댑티브 퍼포먼스 적용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초기에 이 어댑티브 퍼포먼스 사용하기 원하시는 개발자분들한테는 저희가 별도로 유니티하고 삼성이 지원을 하고는 있어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면은 세션을 어댑티드 퍼포먼스가 이게 딱 필요한 만큼 성능만 써서 이제 발열이랑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겠다는 개념 맞죠? 그러면은 만약 개발자가 나는 뭐 발열 상관없이 항상 최대 성능을 원한다 하고 막 맥스 레벨로 해놓으면은 그럼 계속 맥스 성능으로 나오는 건가요? 그 어댑티브 퍼포먼스를 쓰고 어댑티브 퍼포먼스는 단말하고 게임 SDK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하는 API를 사용하면 최대한 단말에서는 그 API가 요구하는 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좀 악용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이 지나면 단말이 제어를 다시 가져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댑티브 퍼포먼스를 잘 사용하시려면 뭐냐면 단말이 그런 제어를 하기 전에 먼저 게임이 더 적극적으로 직접 제어를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댑티브 퍼포먼스라고 해서 뭔가를 그냥 알아서 다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개발자가 원한다면은 굉장히 개발자가 원하는 그런 이런저런 컨트롤과 최적화를 할 수 있게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유니티하고 협업을 해서 어댑티브 퍼포먼스로 에디터에서
예, 그런 이런저런 수정들을 쉽게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디폴트 매니저 구현이 제공이 돼요. 지금 프리뷰에 있는 메가시티에서 저희가 사용했던 임플리멘테이션이 다 제공이 되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그대로 쓰셔도 되고 일부는 커스터마이즈를 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더 확장성 있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세션을 종료하도록.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부스로 오셔서 물어보셔도 되니까요.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